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실담범자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한글 창제의 비밀에 대한 도전, 불교의 역사,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글에 대해서 몇 차례 강의를 했는데요. 이 한글의 창제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국어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히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자극을 주는 중요한 그런 테마인데, 저 역시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산스크리트를 공부한 입장에서 여전히 이 한글 창제와 관련된 뭔가 이런 어떤 접점이 조금 이렇게 좀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을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한글 창제의 비밀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붙였는데요. 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잘 이해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 늘 참고하고 있는 훈민정음과 관련된 그런 자료로서 특히 해례본도 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 김순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제가 책인데, 이 김순기 선생님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런 책을 잘 정리하시고 쓰셨는데, 이 김순기 선생님은 현직 닥터 의사시고요. 김순기 선생님은 신미대사의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성을 갖고 많은 자료를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쓰셔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보면 선창하기도 하지만 한글 창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책을 일부러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최성교 선생님하고 썼던 실담 범자 입문인데, 뭐 이런 실담 관련된 산스크리트의 문법적인 지식들이 한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지금 이런 동영상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한글 창제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 세종 25년 12월에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이게 있는데요. 이달의 임금이 친히 업문 28자를 지으셨는데 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 국민정 해례본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종 25년 1443년 12월 이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조금 어떤 뭐 한두 어떤 약간의 그런 추측할 수 있는 기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참고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따라서 이 업문 28자가 지어진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국어학자들도 물론이고 아마 일반 지식인들 관심 있는 분들도 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궁금하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 28자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보면서 이런 동영상으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하나의 정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비밀이라는 말로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친히 28자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아마 28자는 해례본에 의거해서 보면 이런 자음 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하는 이런 물론 이제 해례본에 나오는 건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글자하고 모음 11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자음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런 형태들이 기본 이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서 이제 일종의 획수가 하나씩 늘어가는 이런 걸 가획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획된 형태인 것이 명확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원천적인 것은 기억이라든가 니은과 같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형태로 글자를 만든 이런 것들은 뭐 대단히 독창적이고 아주 진짜 저희 후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 편의성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28자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음이 이제 17자가 이제 요런 좀 뭐 약간 경음화된 요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요 아설, 순, 치후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뭐 같은 내용인데요. 요거는 아설, 순, 치후를 요 위로 했고 옆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형태가 사실 이제 이런 아설, 순, 치후 요런 형태들이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음성학적인 분류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그런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자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기본적인 우리 한글의 이런 어떤 음성학적인 기준에 의거하는 이런 글자 표기를 산스크리트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동아시아에서 전래된 음성학적으로 분류된 산스크리트의 그런 분류법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돼요. 아치, 설, 후, 순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 아설, 순, 치후를 아치, 설, 후, 순으로 싹 바꾸면 요게 이제 사실 산스크리트의 그런 음성학적인 분류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후민정음의 내용을 범어로 바꾼 거고 요게 이제 실담자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불교 산스크리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담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의 그런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거의 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 실담작이라든가 동아시아에 전래된 산스크리트의 그런 어떤 문법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저의 우리 최동준 선생님하고 쓴 실담 범자 입문의 뭐 내용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범자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어요. 모음하고 자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진원집의 그런 모음 자음의 표기고 8세기 중국에서 지광이라는 분이 쓰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실담학의 그런 근거가 된 실담작이라는 책의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모음 그리고 자음의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걸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범어의 그런 어떤 발음은 모음은 이렇게 되어요. 이, 우, 에아이, 오아우, 앙아하, 리리리리 이런 식으로. 그럼 자음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음성학적인 이런 어떤 발성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을 오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류성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치, 설, 후, 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 강아, 짜, 차, 자, 자냐, 따타따타나, 따타따타나, 바바바바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음성학적 위치가 있는 입 전체에 퍼지는 그런 형태로 야, 라, 라, 와, 샤, 사, 사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자음의 위치에 따라 나오는 치, 설, 후, 순의 이런 내용은 이게 이제 우리 한글에서도 나오는 입의 어떤 음성학적 위치하고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스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인 산스크리트에 나오는 문법적인 용어로 보면은 요 아치소르순을 후음, 구개음, 반설음, 치음, 순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의 그런 어떤 목에서에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따라서 이제 범어의 이런 어떤 모음의 형태, 또 자음의 형태들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거의 뭐 모음이 우리는 상당히 그 아주 간략명쾌하게 아주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입장에서 모음이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자음도 자음의 그런 어떤 문자 표기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범어도 기본적으로 모음,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발음이 되는 그런 형태 있고 또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우리말은 이 모음 자음이 있고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해서 받침이 이제 그 명확하게 그 붙는 것이 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그런 문자 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의 발음이 자음과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쭉 쓰여지는데 이 범어는 사실 이제 이렇게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그 굉장히 많은 또 발음이 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범어에서 그런 어떤 범어 문법에서는 실담 18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18개의 그 챕터로서 그 분류를 해서 발음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실제 이제 글자 형태하고 발음의 형태하고 그래서 까까, 끼끼, 꾸꾸, 깨까이, 꼬까우, 깡까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발음하고 글자 표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18장으로 쓰여져서 거의 뭐 한 6,500자 정도의 그런 어떤 발음 형태와 또 글자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고려시대 이후부터 그런 불교 의례 의식에 쓴 다양한 그런 의례 의식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서 이런 범자들이 쓰여진 뭐 이런 진원 다란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되어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쓰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게 이제 그 우리말로 옮겨지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존중을 받고 활성화되었으면 이런 음성학적인 이런 것이 더욱더 그 명쾌했을 텐데 조선시대는 좀 불교라기보다는 유교의 그런 국가여가지고 상당히 이제 불교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침체되었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실제 이제 이런 어떤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런 불교의 그런 범어적인 지식이 당연히 그 반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불교적인 지식으로서 산스크리트의 그런 언어적인 그런 문법적인 지식을 세종대왕에게 누가 알려주었겠냐? 불교의 그런 걸 알고 있는 스님인데 실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신미대사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신미대사라는 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그 아들 문종에게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신미대사에게 이런 호를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종, 도청섭, 밀전, 정법, 비지상훈, 우국이세, 원흉무의 해각존자. 그래서 이 호를 문종이 실제 내리는데 뭐 무수히 많은 그 유교의 그런 어떤 그 관리들이나 또 이 신미대사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왜 이런 걸 내리느냐 하고 비방을 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일들이 뭐 굉장히 그 심하게 그 일어난 것도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왜 이 신미대사에게 이런 어떤 호를 그 어떻게 보면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의 승려에게 이렇게 내렸을까? 아마 그것은 세종대왕께서 큰 빚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빚이 뭘까? 그게 아마 이 한글을 만들 때 이 신미대사께서 많은 도움을 준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신미대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443년 그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신미대사하고 세종대왕께서 서로 교유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 이제 우리 박혜진 선생님의 훈민정 길에서도 그걸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보면 이 신미대사께서 한글을 만들 고민하는 세종대왕에게 그런 인도의 그 범어의 그런 문법학 언어적인 지식을 전해주면서 우리말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 자음, 모음이 이렇게 서로 별개로서 합쳐지는 이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서 알려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이제 오늘 불교 그 한글 창제의 비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는 뭐 이전에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오늘은 또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곁들였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전에 이제 그 결론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는 불교계 고승인 신미대사 등에 의한 인도의 범어 지식이 동원되어 한글 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글의 독특한 자모 형태나 결합법 등은 세종대왕의 독창에 의한 것으로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창안하셨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받드는 시대였지만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큰 도움을 준 불교의 승려 신미대사를 잊지 않았기에 당시 유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보포를 신미대사에게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 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그 내용 정리고요. 그 올해 그 저희가 그 지성불교연구원을 포항에서 그 개원을 했고요. 이제 포항에서 우리가 서울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늘 그 제가 이 지금 이런 내용을 만들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서울에서는 두 번째 이렇게 만드는 건데 뭐 향후로도 뭔가 또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한글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동안 이제 그 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기회가 됐는데 올해 마지막 어떻게 보면 2024년도 마지막 그 동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 한글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지성불교연구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